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현대 수학 이론 체계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ZFC 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지식인 영상을 이제 올린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뭘 올릴까 하다가 이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교양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거 올릴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던 주제이기도 한데, 하여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전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마치 계산하고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그런 학문이라고 오해하곤 하세요. 그런 인식도 좀 깨트리고 싶고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수학의 이미지는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 시험이죠. 물론 이 수학 시험과 수학이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수학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면 자주 나오는 대답으로 무엇이 있느냐?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다 라는 말이 이제 많이 보이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학 말고도 다른 모든 학문들도 다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의 학문이라는 말이 결코 수학 고유의 특징으로 꼽을 만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학이 다른 여타 학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공리, 그리고 공리계를 빼놓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공리란 무엇이냐? 이 수학 이론 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어주는 명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리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모은 것을 우리는 공리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들은요, 저마다 그 밑바탕에 적절한 공리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리계로부터 논리의 가지들이 연역적으로 뻗어나가서 이 광활한 수학이라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명제조차도요, 적절한 공리계로부터 엄밀하게 증명이 되는 정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에 대해서 올려드렸던 영상도 있었죠.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리계가 페아노 공리계라고 불리는 공리계였고요.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이 ZFC 공리계라는 건 또 무엇이냐 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무엇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공리계입니다. 통상적으로 10개 이하의 공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선생님, 갑자기 왜 집합입니까 싶을 수 있는데, 현대 수학의 거의 모든 개념들은요, 바로 이 집합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1, 2, 3 이런 수들도요, 모두 다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도 사실 다 집합이고요. 함수들은 당연하거니와 행렬, 벡터, 사상 등등,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수학 개념들은 전부 다 이 집합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자연수 1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지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을 1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편 것을 이걸 이제 2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전혀 이제 수학적이지는 않죠. 이게 반 접은 건 그럼 이것도 2냐? 겹쳐놓은 거 이것도 2냐? 요거는? 요것도 2라고 하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또 뭐고? 그렇다면 왜 수학자들은 그 모든 수학 개념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정의를 했는가? 그래서 왜 이 집합론이 현대 수학의 기초론이 되었는가?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이 집합이라는 것이 갖는 그 태생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합이란 우리의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명확하게 확정되고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집합의 고전적인 저의이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방식의 정의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집합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어야 되죠. 2020년 수능 수학 가형 응시생 중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러한 집합이 갖는 명확성은 이 수학 이론들이 반드시 지녀야만 하는 그 명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어떤 수학 이론이 참이라고 증명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현대 수학은 공리계 위에서 세워진 학문이다. 둘째, 수학의 대부분 개념들은 집합이라는 것으로서 정의가 된다. 마지막 셋째, ZFC 공리계라는 건 무엇이다? 바로 그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는 공리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ZFC 공리계라는 게 현대 수학의 기초로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대충은 와닿으시겠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분명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집합이란 무엇이다? 우리의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명확하게 확정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집합의 정의 아니야? 이미 정의가 끝난 걸 가지고 뭐 또 ZFC 공리계라는 거를 만들어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네 마네 이런 소린가?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건 뭐다? 이 집합의 고전적인 정의다라고요. 그러니까 ZFC 공리계라는 건 바꿔 말해서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수학자들은 이런 또 번거로운 행동을 했는가? 괜히 또 우리들 머리 아프라고 심술 부린 것인가? 자, 이제부터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대 수학의 기초로는 집합론의 창시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가장 먼저 게오르크 칸토어가 손에 꼽힙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도 있었죠. 이 칸토어께서는 19세기 말에 이 집합론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개념들을 발명하면서 이 집합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로써 거의 금기시되었었던 이 무한에 대한 선구적인 이론 정립도 해냈죠. 하지만 이때 칸토어는 자신이 만든 이 집합론에서 치명적인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칸토어의 역설인데요. 이 칸토 역설은 칸토 스스로 만든 집합론의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 칸토어의 정리로부터 유도가 되는 그러한 역설이었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역설은 모든 집합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역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학창시절에 집합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부터 아무렇지 않게 쓰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칸토어의 집합론에서는 우습게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후에는 설상가상으로 버트런드 러셀에 의해서 그 유명한 러셀의 역설까지 제기되고 맙니다. 이 칸토어 역설은 그나마 칸토어의 정리로부터 파생이 된 역설이라지만 이 러셀의 역설은 그런 파생도 없이 그저 집합 간의 귀속 개념에서부터 발생하는 역설이었기 때문에 이 수학 기초론으로서 이 집합론의 입지를 크게 뒤흔든 역설이었죠. 이런 내용들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집합론 6강이었을 겁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그 칸토어 역설, 러셀의 역설이 워낙 대표적인 것들이긴 한데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서수에 관한 역설도 있고요. 브랄리 포르티의 역설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수학계는 이 집합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의 허술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학계의 수장과도 같았던 다비드 힐베르트의 주도하에 수학자들은 완전 무결한, 모순적인 완벽한 수학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공의 목표를 갖게 되죠. 방법으로서 일단 힐베르트는 일단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언어의 불명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학적인 명제들을 형식적인 기호의 나열들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 언어로 쓰는 그런 문장들은 중의적인 것들도 많고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 그런 이제 불명확한 문장들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은 명제들 중에서 또 모순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제거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이 명제들을 수학의 기본 공리들로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이 공리들로부터 새로운 명제들을 이제 파생해 나가는 그 법칙들도 마찬가지로 재정비해줬습니다. 힐베르트는 아예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체계 하에서 이 수학의 기본 공리들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면 무모순적인 그런 완전 무결한 수학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통칭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당대 네로라는 전 세계의 모든 수학자들이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에 다 같이 동참했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1908년도에 에른스트 체르멜로에 의해서 발표된 최초의 공리적 집합론이 바로 체르멜로 공리계입니다. 아무래도 최초로 만들어진 공리계다 보니까 이후에 여러 약점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이후 아브라함 프랭켈, 스콜렘, 폰 노이만 등등의 수학자들이 이를 수정 및 보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성된 공리계가 바로 ZFC 공리계인 것입니다. 다음 이제부터 우리는 ZFC 공리계에 어떠한 공리들이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같이 볼 공리는 외연 공리, 영어로는 Axiom of Extensionality입니다. Extensionality를 외연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는데 대문자는 통상적으로 집합으로 봐주시고요.
소문자는 여러분들이 원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요.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소 X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리고 B라는 집합에 포함된 임의의 원소 X가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경우에 뭐라고 말을 한다? A랑 B가 같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외연공리는 어떤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집합을 고유적으로 정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다? 원소를 체크한다. 원소들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 본다. 설명을 써놨죠. 어떤 집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집합이 갖는 성질이 아니라 포함된 원소다라는 거. 내포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외연공리, 그러니까 외연원리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내포원리가 또 있어요. 내포원리는 뭐냐면은 어떤 성질을 갖는 혹은 갖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드는 그 원리를 내포원리라 그래요. 내포원리가 어떻게 보면 러셀의 역설을 일으키는 그 요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성질 안 본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외연원리를 공리로서 채택을 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순서적인 성질이든, 뭐 대수적, 연산적인 성질이든, 해석적인 성질이든, 그러한 성질들을 일단 배제시켜 놓고 그냥 단순히 그 원소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집합을 정의한다. 집합에는 어떠한 뭐 구조든 성질이든 이런 거를 일단은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로서 우리는 집합의 유일성을 이제 체크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어떤 집합의 고유적인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밑에 뭐 참고로 나와 있죠. 외연공리에 의해서 얘는 얘다. 일단 뭐 집합은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소를 중복해서 표기하지 않거든요. A라고 우리가 집합에다가 이름을 붙였으면은 얘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외연공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유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뭐 여담이지만 여기 나오는 뭐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정의를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정의 용어라 그러죠. 프리미티브 노션. 무정의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1 더하기 1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짝공리입니다. 짝공리. 자, 얘는 이제 보면은요, 임의의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C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어떠한 C라는 집합이냐면 such that 이 A랑 B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 C. 여기서 A랑 B가 이제 같을 때, A는 B일 때가 아까 요 사례인 거죠. 요 A, A가 돼서 최종적으로 한원소 집합이 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다? 어떤 두 집합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두 집합이 있으면 그 두 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모임을 우리는 집합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 둘은 집합인과 동시에 원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러한 C를 이제 집합론에서는 집합족이라고도 하죠. 집합족. 집합족이라는 것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짝공리는 곱집합을 정의하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이제 엄밀하게는 요거에다 이제 뒤에 나오는 치환공리꼴도 필요한데, 뭐 아무튼간.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이제 공집합 공리입니다. 공집합 공리. A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어떠한 A냐면 such that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그 X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즉 어떠한 원소도 갖지 않는 집합을 집합이라고 보겠다 라는 그러한 공리인 것이죠. 여기 이제 나오는 A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요 파이 기호로 쓰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집합 공리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경우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이 ZFC에서. 그래서 제가 10개를 썼지만 사실 9개를 ZFC로 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무한공리가 있어요. 무한공리와 분류공리꼴이 있습니다. 그 둘로부터 사실 공집합 공리는 유도가 가능한 그러한 명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 빼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저는 근데 넣는 걸로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전 썼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정직성 공리입니다. 영어로는 regularity예요. X연분 regularity. 요거는 이제 원래 체르멜로 공리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건데, 이제 폰 노이만이 추가시킨 공리예요. 같이 보면은 A라는 집합, 임의의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만약 A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얘가 아니면, 이제 A랑 교집합 결과가 공집합이 되는, 즉 A랑 서로 소인 그러한
원소이자 집합인 B를 A에서 잡아줄 수 있더라.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근데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는 되게 자명한 그런 공리거든요.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를 일단 공집합이 아니게 잡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1이라는 원소 하나 넣어볼게요. 얘는 일단 공집합이 아니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B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A의 원소가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 끝이죠. 그래서 B는 1인데 이게 얼마든지 사실 이 원소를 또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연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의한다라는 표시예요. 1을 얘로 정의한다.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1을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한원소 집합을 보통 1로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폰 노이만 식의 정의입니다. 폰 노이만 방식에.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A랑 실제로 B랑 교집합을 해보면은 얘는 얘랑 요것들 교집합하면은 지금 겹치는 원소 없잖아요. 얘는 얘를 원소로 갖고 있고 얘는 얘를 원소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뭐다? 성립한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원소가 들어있으면 그 원소를 적절하게 집합으로 정의를 해서 서로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성 공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폰노에만 이걸 왜 넣었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정식 공리에 의해서 우리는 뭐다? A라는 집합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떠한 집합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재기적으로 나 자신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은 우리가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증명해 드릴까요? 일단 뭐 A는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줍시다. 뭐 아까 짝공리부터 해볼까요? 짝공리로부터 A 요거 가지고 얘는 일단 집합이죠. 근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외연 공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만 써주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봐준다. 그런데 얘가 지금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제 정칙성 공리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칙성 공리에 의해 there exist B in 요거, 얘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 안에서 어떠한 B라는 걸 잡아줘서 such that 노테이션을 딴 걸 쓰가 그랬나? 얘랑 B, 얘의 결과가 보다 공집합이 되는. 근데 요 B라는 건 사실상 요 집합의 원소가 A밖에 없으니까 그냥 B가 곧 A가 되는 것이죠. 요 B가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둘의 교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증명 끝났죠. 따라서 요 A 안에는 A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요 A라는 것도 집합이에요. 얘도 집합이고 요것도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A라는 집합 안에도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요 A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있을 텐데, 만약 그것들 중에 요 A라는 집합 안에 A가 있어 봐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는 요 집합에 A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이 둘의 교집합 결과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죠. 그렇죠? A가 하나 뜨죠. 별거 없죠? 그래서 증명은 쉽게 되는데, 내가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이 러셀의 역설, 그 앞서 칸토어 역설의 핵심 이야기가 됐었던 모든 집합들의 집합, 그런 걸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애초에 걸러주는 효과가 되거든요. 만약에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모든 집합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 러셀의 역설의 발생을 차단하는 그러한 공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은 합집합 공리입니다. 합집합 공리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B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어떠한 B냐면 such that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의 합집합인 그러한 집합 B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합집합 공리는요,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 쪽의 그 원소들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보죠, A를. 그러면은 이제 B는 뭐가 되냐면 요 A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이들을 모두 합집합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죠. 이러한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이 합집합 공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이러한 합집합을 정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증명 보여드릴까요? 짝공리에 의해서 어떤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우리가 C라는 집합을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합집합 공리에 의해서 이 C의 유니언, 그게 곧 A 합집합 B죠. 이 C의 지금 원소가 A랑 B가 있는데 이 둘이 합집합 D 같은 걸로 정의해주고 이것이 집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증명 쉽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공리는 멱집합 공리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은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P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얘가 이제 멱집합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왜 P라고 썼냐면은 멱집합이 영어로 파워셋이기 때문에 파워셋이 제일 앞글자인 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P를 우리가 집합으로 봐준다. 서치된 어떤 거냐면은 A에 포함되는 임의의 부분집합 B를 이제 원소로 갖는. 사실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 기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리에서 쓰지 않는 언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보셨을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건데, 그래요. 엄밀하게는 이 부분집합 기호는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멱집합 공리로부터 우리는 임의의 집합 A에 대한 멱집합 PA를 정의한다. 멱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게 이렇게 있다 치면은요, 얘는 이 A라는 집합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을 싹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여기서 아무런 원소도 안 갖고 온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공집합이 다 기본적으로 있고 1만 하나 가져온 거, 2만 하나 가져온 거, 이거 모두 다 가져온 거, 이러한 집합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멱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아시면은 이게 그냥 딱 그거구나 라고 이제 와닿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무한공리입니다. 무한공리도 중요하죠. 어떤 집합 A라는 것이 존재한다. 서치대 어떤 거냐면 공집합이랑 원소를 갖고 있고 A에 포함되는 임의의 집합 X에 대하여 X합집합 요거 X를 갖는 한원소 집합, 이 둘의 합집합도 A의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 A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도 용어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immediate successor라고 합니다. immediate successor.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바로 뒤 원소, 후임자, 또 그런 식으로 용어를 번역을 할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걸 A가 갖고 있다고 합시다. 요거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공리에 의해서 이 A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되냐? 공집합을 갖고 있으니까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한원소 집합, 요렇게 되는 요러한 원소도 A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 집합을 실제로 이걸로 구성이 가능한데, 폰노이만이 실제로 자연수를 정의한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0은 이제 공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이제 1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러니까 0의 후임자인 거죠. 0의 석세서. 그래서 공집합이랑 합집합 요거. 근데 사실 요걸 하면 뭐가 되냐면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만 딸랑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한번 썼었죠. 전에. 그럼 이제 2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또 이어가는 거예요. 1 합집합. 요거는 1은 요거였으니까 요거랑 요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원소는 얘랑 얘를 갖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연수 2의 폰노이만식 정의예요. 3도 정의가 되겠고, 그렇죠? 4도 되겠고, 계속 마찬가지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계속 무한히 가능하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0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공리에 의해서 1도 갖게 되고요, 2도 갖게 되고요, 3도 갖게 되고요, 계속 무한히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한공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에 제가 써놨지만 무한공리는 곧 뭐다? 무한집합의 존재성을 보장한다.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사실 무한집합은 결국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수 집합에 대응하는 집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자연수 집합. 당연한 거 아닌가? 굳이 이걸 또 공리로 세우고 있는가? 자연수 집합 우리가 그냥 얼마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한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이론이 무한의 세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해석학만 여러분들 좀 보셨다 치더라도 그런 사례가 되게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한집합이라는 게 자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별도로 공리로서 일단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딥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울게요. 자, 이제 치환공리꼴입니다. 나중에 공리꼴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공리꼴.
영어로는 엑시엄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엑시엄 스키마. 요거를 스키마를 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치환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엑시엄 스키마 버 리플레이스먼트가 치환공리 꼴인데, 이 스키마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요게 뭐 덩어리, 뭐 요런 이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리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하나의 문장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문장이 여러, 사실상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러한 공리들을 얘가 이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무수히 많은 공리를 덩어리져서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y라는 게 여기 느낌표 들어간 건 유일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y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 x에 관계되는, 이 r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relation. 관계가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로 하자면 함수도 관계의 그 예시거든요. 관계의 정의는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관계 단원 집합론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 같은 거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밑에 써놨지만 관계 R에 따라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공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R1도 가능하고 R2도 가능하고 R3도 가능하고 R4도 가능하고 그렇죠? 쫙 A에 대해서 B라는 집합을 잡아줄 수 있더라. 어떠한 집합이냐면은 A에 포함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요 X에 관계되는 그러한 Y를 갖는 집합 B. 그러한 B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더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에 이제 관계하는 거를 유일하게 Y1이라고 잡아주고요. 뭐 요거를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서 Y2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뭐 위로 이렇게 올려버립시다. 그래서 얘를 Y3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해서 Y4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씩 대응되는 그러한 Y가 존재한다고 일단 봐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임의의 A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A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제 B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집합으로 우리가 봐주겠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크게 잡아도 상관없죠.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크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간 우리가 뭐 이렇게 잡아주든 이렇게 잡아주든 우리가 그 집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게 치환공리꼴입니다. 우리가 뭐 x2를 y2로 치환하고 x3를 y3를 치환하고 뭐 이렇게 치환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 체르멜로 공리계에는 없었어요. 얘가 체르멜로 공리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들어온 이유가 서수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요걸 이제 프랭켈이랑 스콜렘이 그 추가시킨 공리예요. 얘 때문에. 얘가 이제 보면은요, 치환공리로서 우리는 뭐다? 모든 정렬 가능한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과 크기가 같은 서수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치환공리꼴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다룰 수 있는 무한집합의 종류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이죠. 이 자연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무한공리로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공리만으로서는 이 자연집합의 서수에 해당하는 W의 뭐 예를 들어 뭐 하물며 2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러한 서수에 대응되는 그러한 집합은 요거는 무한공리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 치환공리꼴로서는 이게 얼마든지 이제 얘기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W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준다 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N이라고 해볼까요? N이라는 것은 W 더하기 1, W 더하기 2, W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잡아주면 이 둘이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 N의 N도 우리가 집합으로 봐줄 수가 있더라. 뭐에 의해서? 치환공리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집합 공리에 의해서 W랑 N이랑 합집합한 이것도 우리가 집합으로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응하는 이제 서수가 바로 W 더하기 W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가능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치환공리꼴로서 우리가 그 다룰 수 있는 무한집합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지우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분류공리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공리죠. 자, 아직 보면은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B라는 집합이 존재한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 PX는 요건 명제함수입니다.
이 명제함수를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A의 원소들을 긁어모은 집합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구성해 줄 수 있더라. 공리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명제함수 px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정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 써놨죠. 명제함수 px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공리들이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류공리꼴은 임의의 집합에 대한 이 부분집합의 존재성을 보장한다라는 거. 부분집합의 존재성. 그래서 한 번에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럼 얘는 이제 뭡니까 실제로? 이 자연수 집합에서 짝수인 것들만 긁어모은 거 2, 4, 6, 8 뭐 이렇게 되겠죠? 무한히. 그럼 얘는 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것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은 것도 되죠. 홀수 집합도 만들 수 있고 소수들의 집합도 만들 수 있고 뭐 1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인 집합도 만들 수 있겠고 그렇죠? 100 초과인 자연수의 집합도 만들 수 있겠고 얼마든지 무수히 많은 또 이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이 공리로부터 만들 수가 있죠. 임의의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의 존재성을 이 분류공리꼴이 보장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집합 공리 했었을 때 이 공집합 공리가 무한공리와 이 분류공리꼴로서 유도 가능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무한공리로부터 사실상 이제 자연수 집합, 이런 자연수 무한집합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분류공리꼴을 이용해서 그냥 부분집합 그냥 계속하면 계속 그냥 부분집합 계속 해주면은 공집합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공리는 빼주기도 하더라. ZFC에서 참고 삼아 알아주시고 여기 이제 이런 말도 나오죠. 이 분류공리꼴로서 임의의 두 집합에 대한 교집합도 우리가 정의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 부분집합, 교집합 다 가능하다. 근데 교집합 만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명제함수를 이렇게 짜주는 것이죠.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 포함되는 것들을 모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A 교집합 B의 원소들로 다 되는 것이죠. 별거 없죠?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는 교집합의 존재성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내포 원리의 진화 형태다. 제가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내포 원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규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내포 원리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류공리꼴이 그 내포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분명하게 내포 원리에다가 하나의 조건이 달렸죠. 뭐냐면은 여기 지금 A라는 것은 일단 집합이라고 세팅하고 본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집합에 대해서 그게 앞에서 뭐 어떠한 공리를 쓰든 간에 이미 집합이라고 판명이 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질이라는 걸 부여시켜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을 짜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미 존재성이 보장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부여해줘서 더 축소시킨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봐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포 원리랑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 발생하는 뭐 러셀의 역설을 우리가 피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공리죠. 선택 공리. 이 ZFC의 마지막 C를 담당하고 있는 Axiom of Choice. ZFC가 체르멜로, 프랭켈에다가 이제 요 선택 공리. 그래서 체르멜로의 앞글자인 Z랑 이제 프랭켈의 앞글자인 F랑 요 C. 요 세 개를 합쳐서 이제 ZFC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택 공리 같이 보면은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이 A라는 집합에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집합을 일단 제외시켜야 됩니다. 공집합을 제외시키면 그러면은 함수 F라는 걸 잡아줄 수 있더라. 그래서 A에서 A에 대한 합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어떠한 함수냐면은 서치된 A에 포함되는 임의의 집합 B에 대해서 FB가 집합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B의 함수 상이 다시 그 B의 원소가 되는. 이것도 이제 처음에 한 번엔 잘 안 와닿으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F 이제 B1 B1이라는 집합을 이제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집합론에서는 사실 흔하게 있는 일이죠. 집합에 대한 함수 상 얘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1. 근데 요 1은 요 B1에 원래 포함되는 원소였잖아요. 그렇죠? 얘는 B1 되죠? 그리고 F에 B2
라는 집합을 우리가 F 상 보내보면 뭐다? 2다. 근데 요 2는 원래 B2의 원소였었죠. 그렇죠? B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F의 B3는 4. 얘는 또 B3의 원소죠. 이러한 F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F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명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면 원소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집합이든 간에 공집합만 아니면 하나씩 원소를 딱딱딱딱딱딱딱 선정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존재한다. F는 이제 각각의 B에 대한 각각의 집합 B들에 대한 A의 원소를 하나씩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F를 선택함수라고 부르고 이 공리를 선택공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택공리로부터 우리는 정렬원리, 조른의 보조정리 등이 증명된다. 이 선택공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물론 정렬원리도 중요한데 조른의 보조정리가 이 현대 수학의 기초 이제 개념들을 지탱해주는 그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말고도 선택공리로부터 하우스트로프 극대원리라든지 아니면 위상수학에서 티오노프 정리라든지 아니면 굴론에서 라그랑주 정리도 있고 선형대 수학에서 모든 임의의 벡터 공간의 그 기저 존재성을 증명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다양하게 그 아주 핵심적인 정리들을 다 증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공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F라는 것이 선택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함수의 그 구체적인 형태를 얘가 지금 말해주진 않잖아요.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학자들이 선택공리를 ZFC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죠.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들의 그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네. 이러한 공리들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집합이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파트에 열심히 본 ZFC 공리계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수학계에는 그전까지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 칸토어 역설, 러셀 역설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고전적인 수학의 모든 분야들이 다 통합되는 데도 성공했죠. 우리 ZFC 공리계로부터 하물며 모든 대수구조들, 위상구조들, 매끄러운 다양체 등등 사실상 이 현대 수학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엄밀하게 존재성을 보장되었고요. 그야말로 현대 수학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아쉽게도 ZFC라고 해서 힐베르트가 처음 꿈꿨던 그 완전 무결한 그 공리계였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31년도에 발표된 아주 대단한 정리는 가까스로 이 안정되어가는 듯한 이 수학계를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이 불완전성 정리는 제1정리와 제2정리는 아니는데요. 제1불완전성 정리는 참, 즉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제2불완전성 정리는 어떤 공리계의 무모순성을 우습게도 그 공리계 내에서는 검증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쉽게 말해서 완전 무결한 그런 공리계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당연히 ZFC 공리계 또한 이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ZFC 공리계로부터 또 새로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공리꼴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베리의 역설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공리로부터 유도되는 바나타르스키 역설도 있고, 말고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ZFC 공리계로는 참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수학적 명제가 사례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이죠. 연속체 가설이 ZFC 공리계로부터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괴델이죠. 또 1938년도에 했고, 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1963년도에 폴 코엔이 했고요. 혹시라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이 힐베르트의 형식주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후로 이 수학계는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들춰낸 그 문제들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헤쳐서 이 수학 기초론을 훨씬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ZFC 공리계로부터 발생하는 또 그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다 면밀하게 이게 파악이 됐고요. 이 ZFC 공리계는 여전히 이 현대 수학계의 기초론으로서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ZFC 공리계 말고도 다른 여러 실용적인 또 공리계들이 나왔고요. 다만 누군가 이 집합론, 수학 기초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치면 그 첫걸음은 거의 무조건 이 ZFC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현대 수학의 뿌리인 ZFC 공리계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수학이 공식 대입해서 계산해서 문제 풀고 그게 다인 학문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 수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무슨 진리불변의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이 수학은 지난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고정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실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전공서적이나 아니면 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내용들이 마치 진리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얼마든지 또 현재의 표준 이론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교과서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훗날 어떤 혁신적인 또 새로운 표준 이론을 발표하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